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24회 대비 사회복지 행정론을 공부하게 될 강사 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3교시에 꽈락이 가장 많다라는 3교시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 행정론을 여셨습니다. 3교시 조금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행정론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린다면 조금 학습량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행정론은요, 되게 그 현장 지향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그 사회복지 조직, 기관들이 행정이 없다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역할 분담도 없고 유기적인 관련성도 갖지 않고 하면서 업무의 효과성이라거나 효율성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론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그 업무 역량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행정론에 대한 친근감을 조금 가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론 23회 요 바로 전에 기출은 어땠나 좀 볼게요. 예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낮았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났던 건 출제 분포에 있어서 그동안 출제 빈도가 누가 봐도 높았던 중심부 내용들보다는 다소 주변부 내용들이 출제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최근 시험에서 5문제까지도 출제되었던 3장의 관리이론에서는 예년과 달리 2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주 중심부에 이거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했던 것보다는 다소 조금 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다루긴 했지만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도 좀 나왔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기출의 흐름을 조금 본다면 12장의 마케팅 영역에서 예전에는 마케팅 영역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는데 이제 마케팅 영역에서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된 거를 보면서 현대사회복지에서 비영리 조직의 생존 전략, 과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데서는 마케팅 같은 건 쓰지 않았는데 이제 현대사회복지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비영리 조직에서도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된다라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사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주된 메인 얘기보다 이제 중심부 내용보다 조금 주변부의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행정론 전반에 걸쳐서 물론 기출 분포가 높은 챕터는 여전히 있지만 20회를 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골고루 다 다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의 양이 좀 많은 과목이긴 한데요.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되게 현장 중심의 과목이고 또 아주 딱딱하기보다는 조직을 이해하고 또 그러는 과목이기 때문에 현장 업무와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대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회는 조금 중심부보다는 주변부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기출이 높았던 부분은 알고 가야죠. 그게 바로 합격 대책에서 중요하죠. 3장의 관리 이론, 7장의 리더십 이론, 8장의 동기부여 이론 등은 출제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이 방대하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론은 유난히 여러 챕터에 걸쳐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이론이 많을수록 이론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복지 행정론뿐만 아니라 정책론도 3교시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행정론이나 정책론 문제가 조금 어렵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련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잘 돼야 문장의 문맥이 읽히고 그래야 옳은지 그른지 변별력이 생기는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고 공부를 하면 문장을 읽어도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생소한 단어들이 있을 때 성실하게 용어 정리를 선행해야 그래야
보여야 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해 주세요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성실한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 간에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비교를 하고 하는 것들에서 문제로 옷을 입으면 이런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인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회 출제 문항하고 키워드가 어디서 얼만큼 나왔나 이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랭킹 위주로 23회 25문제가 어디서 얼마나 나왔나 좀 보시면 일단 세 문제가 나온 영역을 좀 보시면 4장 비영리 조직의 특성, 조직 분권화의 특성, 태스크포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문제 나왔고요. 8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요.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나왔고 인적 관리의 체계, 사회복지 조직의 슈퍼비전 이런 게 나왔고요. 9장은 재정 관리, 재무 관리인데요. 예산 유형별 비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재무회계 규칙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나온 영역 랭킹 2위를 좀 보시면 좀 분산이 많이 됐는데요. 행정론이 23회 독특한 게 이전에는 지금 뭐 3장이 월등히 기출이 높다거나 관리이론 이랬는데요. 이번 23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 랭킹이 분산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2장 역사에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관리이론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여러 이론들을 종합 문제 형식으로 예전에는 이것들을 이제 이론마다 좀 내서 기출이 높았다면 문제 수가 여기에선 종합으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QM이라는 이론에서 그 서브퀄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장 전달체계에서 이제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나 전달체계의 특징, 그 다음에 6장 기획 부분에서 기획에 활용되는 기법 해갖고 여러분들이 기획에 뭐 간트니, 퍼트니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제 그 요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나 그 퍼트와 관련된 뭐 이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6장에서 그 이거는 정책론에서도 나오는데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쓰레기통 모형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단독 문제로 빠졌어요. 행정론에서는 그동안 쓰레기통 모델이 단독 문제로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런 특징이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영역이 그렇게 기출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최근 5년간 보면은 꾸준히 이제 기출이 없었거나 했는데 꾸준히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또 어떨 땐 두 문제까지도 나와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거. 그래서 이번 23회 때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과 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전략해서 두 문제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정보관리, 그 다음에 환경변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두 문제 나온 것까지 좀 봐드렸고요. 그래서 25문제의 어떤 그 23회 기출 분포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기출이 높았던 영역의 기출이 높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흩어지고,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아주 중심부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것들보다는 또 그 외의 것들이 조금 나오는. 그래서 이제는 공부가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처음부터 그 낙권짜리 하나로만 해결을 하겠다 이러는 거는 좀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 개념서에 성실한 걸 하면 중심부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부 내용들도 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년간의 데이터로 이제 한번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이제 기출 높은 부분이 어디였나 요것들을 이제 좀 보니까요. 5년간의 데이터예요. 요번 23회 때는 이 부분이 약했지만 3장, 여기가 바로 3장 아까 계속 얘기했던 관리이론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18문항 3.6. 그래서 여기가 뭐 단연코 보면은 랭킹 1위입니다. 23회가 조금 독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인적 자원 관리가 3문제. 평균 문항수 5년 동안. 그다음에 4장의 구조화 조직화가 2.2문항.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깨알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행정론이나 정책론은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문장이 읽히고 문맥이 읽혀서 판단이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구조화 조직화 부분에 그런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직관화 조직, 분권화 조직,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이런 것들이 그 말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야 비교가 되고 문맥상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구되는 데가 이런 조직화, 구조화 조직화 부분이고요. 역사에서 5년간 두 문제, 재정관리 두 문제, 전달체계 1.8, 리더십,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부상하는 랭킹으로 홍보와 마케팅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행정론 넘어서 이번에는 최근 10년간의 한 챕터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문제로 많이 나왔나,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다뤄주는 게 10년간의 데이터 핵심 키워드, 여기서 82.8% 했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게 되게 13장까지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좀 랭킹 높은 것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조금 보면은요, 8장 인적자원 관리가 16문제, 23회 기출됐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3장이 관리 이론이거든요. 아까 이론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 조직 이론, MBO, TQM 이런 데서 이제 13문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1장에서도 특히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뭐가 다른가 할 때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12문제. 그 다음에 리더십 이론 11문제,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과 기준 11문제, 그 다음에 환경변화의 흐름 및 대응 11문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 그 다음에 재정관리, 요런 부분이 기출이 좀 높았다라는 10년간의 키워드별 데이터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의 과목 구성의 이해와 출제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먼저 여실지 몰라서 똑같은 멘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각 과목을 잘 공부하려면 각 과목의 개성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야? 그 과목이 그 과목 갖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개성을 찾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 보는 사회복지 행정론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출제 분포는 어떤지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특성, 2장 행정의 역사, 3장 행정의 이론적 배경, 4장 그다음은 4장은 조직, 구조와 조직화, 그 다음에 5장 전달체계, 6장 의사결정, 그 다음에 7장이 리더십과 조직문화, 그 다음에 8장이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9장이 재정관리, 10장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1장이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평가, 그 다음에 12장이 홍보와 마케팅, 13장이 환경관리와 정보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도 조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데가 행정론은 여러 챕터에 걸쳐서 좀 이론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이론이 나오는. 그래서 3장은 행정의 이론적 배경에서 관리 이론이, 3장은 관리 이론이 조금 많아요. 세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한 15개 있고요. 기타 현대 조직 이론까지 하면 20개까지도 잡아볼 수 있을 만큼 이론이 한 챕터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 부분에 이론이 있고요. 관료제 이론부터 이제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장의 리더십과 관련된 이론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의 인적자원 관리에서는 동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동기와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10장 가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욕구와 관련된 이론을 또 알아야 돼서 욕구 이론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론이 좀 어렵게 조금 느껴지는 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23회 기출분포는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쫙 나와 있고요. 23회는 전반적으로 그 기출이 좀 흩어지고 어디가 월등히 높게 나온 거는 없지만 그래도 세문항이 나온 데가 구조와 조직화 부분하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5년간의 기출 경향을 보면 19회부터 23회까지 조금 보시면 이제 쭉 5년간의 문항수 합을 넣어드렸는데 이걸 일일이 읽진 않고 순위로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랭킹 1위는
요번에 23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5년간 18문제인 바로 관리 이론 부분입니다. 예, 현대 조직 관리 이론. 예, 여기 보면 뭐 현대 조직 이론, TQM 이론,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 이론, 인간관계 이론, 정치 경제 이론, 관료제 이론, 체계 이론, 상황 이론, 신제도 이론. 더하면 화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론들이 많은데요. 요것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흥미를 갖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낼 수 있을까, 요것들을 조금 열심히 강의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워낙 많아서 초반에 책을 덮어버리실까 봐 이론들을 좀 나무로 비유해서도 얘기해 보고 후반에 가서는 끝에 노래로 좀 그 각 이론들을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2순위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예, 여기에도 동기 이론들이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2순위는 인적 자원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를 보시면 사회복지 구조, 조직의 구조와 조직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은근히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도 3개짜리까지는 없는데 짜잔한 게 많은 거죠. 예컨대 별 하나여도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조직, 그 구조, 그 다음에 조직 구조의 유형, 직무 설계, 뭐 부문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단어의 용어 뜻을 알아야 문장이 읽혀지고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위가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의 역사가 좀 더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위로 재무관리. 예, 이제 여기에서는 예산 모형이 기출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에는 이 재무회계 규칙에 깨알 문제들도 제법 나온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공동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요. 5위가 전달체계 부분,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 그 다음에 홍보와 마케팅, 정보관리,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과목의 개성이 뭔가,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사회복지 조직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구조와 조직을 알아야지, 전달체계 알아야지, 의사결정, 기획의 능력, 또 조직 문화를 읽고 리더십을 아는 것, 또 뭐 인적 자원 관리 말할 것도 없고, 재정 관리, 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업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론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를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이 과목의 개성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행정론을 이제 1장 시작을 할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워, 3교시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 과목에 재미도 찾으시고, 현장의 업무 역량하고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의 별을 얻고 싶다면 어느 날 별이 뚝 떨어지지 않지요. 예, 점부터 찍어야 되겠죠. 별 하나 그리려면 점부터 찍어야 되잖아요.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또 선과 선이 만나서 별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점부터 찍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약속한 그 시간에 강의를 열고 또 책을 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약속한 점들을 찍어 나가신다면 합격의 별의 주인공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1장부터 점을 찍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부분인데요. 일단 한눈에 쏙을 보면 1장은 크게 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의 과정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특징에서는 행정이 뭐냐, 특징이 뭐냐, 별 3개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중에 당연히 일반 행정이 먼저 발전했죠. 근데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고 꾸준히 중요한 테마로 나오기 때문에 별 3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보고요. 기출이 좀 높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은 그거보단 약한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의 과정입니다. 포스트 코르브라고 그냥 아주 발음 기호 중심으로 원초적으로 읽으면 외우기 위해서 포스트 코르브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요. 바로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고 어떤 순서에 따르냐, 바로 이게 이제 하나하나예요. P, 플래닝, 기획, O, 오가나이징, 조직, S, 스태핑, 인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행정의 요소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요소들을 다 모아서 포스트 코르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데 그건 또 뭔가, 이런 것들 제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실천 원칙,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가의 자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자질이 정말 어려운 거죠.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특성의 기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기출 포인트입니다. 1장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을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예, 이 특징,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은 뭔가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행정은 원료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삶을 A에서 A-로 변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특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뭐 공평성, 효과성 뭐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행정 전반적인 과정, 아까 포스트 코르브,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행정가의 자질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된 바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5년간의 분포를 보시면 평균 문항수는 1.6문항이고요. 여기 1장이 많이 나왔을 때 21회 때 3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낼만한 내용들은 3문제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1장이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 이걸 조금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0년간의 키워드로 좀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이 단연코 기출이 높았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사회복지행정은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획일적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어떤 것들, 또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지향이고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또 가치를 신중히 판단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과정,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코르브나 그 다음에 행정의 기능, 이런 데서 이제 키워드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많이 나온 해에 3문제까지도 빠졌다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 예, 이것의 정의 및 특징이 1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16회부터 23회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죠. 이번 23회 때도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궁금해하는 건 바로 20쪽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행정의 정의입니다.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행정은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행정은요, 추상적인 정책을, 우리가 정책, 폴리시, 뭐 정책이나 법이 있다 할 때 이것이 구체적인, 추상적인의 반대말이잖아요. 구체적인 서비스나 급여로 전환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은 혈관 같은 겁니다. 혈관이 있어야 전환이 가능하겠죠. 어르신에게 어르신 뭐 무슨 기초연금이 어떻게 돼서 이제 어르신 뭐 어떤 기초연금 제도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 잘 모르세요. 어떨 때 느끼세요? 어르신 통장에 어때요?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올 때 그 정책을 느끼세요. 예, 바로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혈관 같은 전환 장치,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그 장치를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그거를 행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추상적인 정책이 인간으로 치면 하나의 뭐 두뇌, 브레인이라면 말 그대로 구체적인 서비스나 급여를 손발이 따뜻해지려면 이 바로 가운데 이걸 전환시키는 혈관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사회복지 행정은 공적인 것만 아니라 사적인 것도 예전에 아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하면은 그때는 소셜 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갖고 일개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행정으로 아주 미시적 개념이었는데요.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죠. 사회사업행정이 아니라 소셜 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소셜 웰페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그거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일개 기관의 뭐 운영을 얘기하는 행정을 넘어서 공과 사, 예,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옆에 보시면 잠깐이 나와 있죠.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개 기관의 행정을 얘기한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관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 차원,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은 공과 민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거기 나와 있죠. 공공 및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민간 기관 행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총체적인 활동인데 그 활동이 어떤 거냐? 추상적인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전환을 제대로 하려면 어때요? 어떤 협력 활동의 체계와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쪼개서 본다면 거기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며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 활동이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개입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많이 인용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로 시험 문제 많이 인용되는 건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뭐 총체적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쪽의 하단을 보시면 한 걸음 더해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가 학자별로 출제된 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맨 끝에 거 스키드모어는 워낙 유명하고 또 다른 챕터에서도 스키드모어는 좀 많이 행정에서 인용이 돼서 이 사람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첫째,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며 사회복지 행정은 둘째,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경험을 이용하여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사회복지 행정을 거시적 관점 및 양방향적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 스키드모어의 특징이다. 해서 그 사람 것만 좀 대표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21쪽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을 이제 일반 행정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떤 행정이 먼저 나왔겠습니까? 일반 행정이 먼저 나왔고 사회복지 행정은 그 다음에 나왔죠. 그러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공통점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차이점도 있죠.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은 공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일반 행정은 공공행정으로, 사행정은 기업경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 행정이 갖는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자 그랬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행정이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예,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또 행정이란,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또 행정이란 일반 행정에서 이제 공공의 의지의 실현과 관련되는 거다. Public will,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공통점 맨 끝에 관리자에 의해 기획, 플래닝이라 그러죠. 의사결정, 평가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만 있지 않아요. 차이점도 있는데요.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 행정은
원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휴먼 서비스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 특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산출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그랬고요. 거기 보시면 행정과정에 있어 조직 전체의 참여를 보다 더 강조하고요. 전문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원료가 사람,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의 질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그 밑에 지금 또 얘기한 거하고 연결돼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과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거고요. 사회복지 조직은 커뮤니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조직은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 그것을 반영하는 서비스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하여금 저 기관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야 라는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 부여하는 당위성이랄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엇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독특한 욕구 중심으로.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들, 뭐 사회복지관 같은데 어때요? 정기적으로 지역 욕구 조사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직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효과와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을 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해서 이제 행정에 또 유명한 학자가 트래커예요. 그래서 트래커는 어떻게 이제 행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나 해갖고 특히 행정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볼게요. 트래커는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행정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의 공통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행정이란 지속적이며 동적인 과정이다.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한다. 조정과 협력은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개념의 핵심 요소는 기획, 조직, 그 다음에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사회복지 조직은 제가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 그랬죠. 예, 바로 원료가 사람의 변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징은 뭔가 그걸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은 뭔가? 예, 여기가 둘 다 꼭꼭이 붙었는데요. 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과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서비스 조직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행사하는 의료, 교육, 복지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만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고 안 하고요.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쪽도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고 해요. 휴먼 서비스 조직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핫센필드라는 학자는 이러한 휴먼 서비스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제시했는데요. 이게 지난 21회 때 요 지금 내용이 그냥 시험 문제로 나왔다 볼 만한 문제가 단독 문제로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핫센필드가 얘기하는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휴먼 서비스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예. 휴먼 서비스 조직의 원료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특성들은 이 말을 잘 곱씹으면 다 건져져요. 이 말이 제대로 그물을 확 던진다면 나머지 특성은 잡혀요. 자, 원료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불확실하고 애매하다. 이 얘기는 뭐죠?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개별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노인이 왔어. 노-35로 처리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표는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다. 이 얘기는 목표가 불확실하니까 목표 없이 일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케바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하죠. 또 휴먼 서비스 조직이 활용하는 기술은 불확실하다. 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인지행동 기법이 잘 효과를 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의 기술의 능력은 이 사람에게 맞는 바로 방법을 선택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만큼 기술이 불확실하다. 두 번째, 휴먼 서비스 조직의 핵심 활동은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뭐다? 아까도 얘기했죠. 관계. 초기에 얼마나 신뢰로운 관계를 가졌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초기에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 사정을 해도 방어가 많이 올라오면 진짜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계획을 한들 이상한 계획이 나오고 개입을 한들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라포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사기업의 경영행정을 하는데 꽁치 통조림 공장이라면 원료인 꽁치는 싱싱하고 가격이 싼 게 중요하죠. 원료가 싱싱하고. 제가 꽁치하고 라포 형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는 바로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누가?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관계를, 신뢰로운 관계를 초기 단계에 형성해야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거 보셔야 되고요. 휴먼 서비스 조직은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전문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원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뭐에 대한 전문성일까요? 사람의 변화.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개입을 통해서 A-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척도가 부족하다. 이 문장도 조심하셔야 돼요.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 척도에도 국내에 소개된 것도 신뢰도 타당도 인정받은 것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것도 신뢰도 타당도 높다 그래도 완벽하게 인간의 자존감을 측정할 척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료이기 때문에 측정할 척도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휴먼 서비스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휴먼 서비스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척도가 완비되었다, 구비되었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척도도 신뢰도 타당도 높은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나머지의 특징들은 원료가 사람이라는 말을 제대로 곱씹으면 그냥 건져진다는 거죠. 여기 불확실하다, 애매하다는 그러니까 대강 공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곱씹어라 그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 하센필드의 이 특징 시험에 단독 문제로 요게 빠졌던 기억이 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은 뭐냐? 예, 사회복지 조직은 이것도 원료가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A 상태에서 A-로서의 삶의 질 향상, 변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덕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일할 때 도덕적 가치를 놓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쓰이는 기술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제약받기도 하고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춰야 돼요? 도덕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은 인간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 옆에 잠깐이 나오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가치지향적, 가치판단적.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은요.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가치를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가치 중립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8과목의 과목을 시험을 봐요. 근데 조사론에서는 우리가 사회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론에서 사회과학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이어야 돼요. 중립.
예. 바로 이거를 이제 value free라 그래요. 어떤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사회과학적 태도예요. 예. 그런데 행정론에서는 이런 가치 중립이 아니고 원료가 인간인 사람의 삶의 질 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사들은 따라서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지양이 아니에요. 예,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원료에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아닌가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 지향,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중립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론에서도 사회과학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데 과목에 따라서 이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정반대의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 그게 그거지 내가 한번 들어봤어 라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사회복지행정가는 가치 판단적이어야 되고요. 인간의 도덕적 정당성 갖춰야 됩니다. 인간적 가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게요. 예,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인용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예,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혼자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고 양자의 관계가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 되게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성이 나오네요. 예, 대다수의 사회복지 조직들은 비영리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후원금, 기부금, 자원봉사자 등 외부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바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런 것들은 달리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기부금 같은 거 재정 마련하는 데 쓰이고 했다면 어때요? 재정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 잘 지켜지는 게 책임성과 관련되고요. 이런 책임성들은 구체적으로 효과성 있게 일해야 되고요. 효율성 있게 일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개입을 했다면 효과가 있게 일해야 되고요. 일을 할 때에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불확실성 및 전문가의 중요성. 이 기술의 불확실성은 아까도 보셨지만 뭐예요? 휴먼 서비스,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이 획일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의 불확실성 그리고 또 전문가의 숙련성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노인이 왔다 노-35로 처리해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목표의 모호성. 아까 우리가 목표도 불확실하고 애매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대강해라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목표의 모호성이 있어요. 특히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익집단, 저런 이익집단, 이 사람들의 이익에 충실한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하며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의 무형성, 너무나 중요하죠. 원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A 상태에서 A-로 변화했다라는 게 예컨대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 했다. 그러면 자존감이 확 잡히지 않잖아요. 자기 효능감 증진, 우울감 감소 이런 것들 어때요? 무형성이잖아요. 이게 딱 잡히는 어떤 유형화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용어들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 양상 그게 결과인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척도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척도의 부재 이거 같은 맥락이죠. 예, 그래서 인간을 원료로 하고 도덕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 효율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0% 이걸 만족시키는 척도가 완비되거나 완벽한 척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왜 화면을 하나로 만들어 드렸냐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이나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이라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료가 사람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원료가 사람이라는 말을 잘 곱씹으면 나머지는 잡혀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한 걸음 더의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가치가 나옵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 더이지만 꼼꼼히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예,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예,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접근성, 대응성, 책임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뜻을 먼저 좀 알게요. 자, 사회복지 행정은 효과성 있게 일해야 돼요. 이 효과성은 한마디로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효과성에서 아주 중요한 건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거를 또 달리 말하면 욕구를 충족했는가, 욕구를 충족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성 아주 중요하죠. 그냥 좋은 일 했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 투입 대비 산출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착한 마음이 중요하니까 효율성 같은 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사회복지 행정도 합리성, 효율성 추구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효율성은 뭐죠? 투입 대비 산출,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 A는 B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효율성을 갖고 일하는 거고요. 그렇게 그 효율성 있게 일을 한다면 그 돈으로 어때요? 또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만 추구하면 안 되지만 효율성도 행정의 가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평성 혹은 형평성 같은 말입니다. 예. 이 공평성, 형평성은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 내용 등이, 여기서 공평성, 형평성은요, 바로 이퀄리티가 아니라 에퀴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동일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구가 같다면 같은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구가 같다면이에요. 예, 그래서 공평성, 형평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접근성 혹은 편익성 이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 정보적, 심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 접근성, 선생님 선생님 복지관은요,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기가 힘들어요 라거나 이런 거. 정보 접근성, 어머나 그런 서비스 있는지 몰랐어요. 또 심리적 접근성 떨어질 수 있죠. 집에서 저희 복지관이 훨씬 가까운데 좀 먼 복지관을 가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했더니 이 사람이 심리적인 어떤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사회복지사가 나에게 되게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심리적 낙인을 부여해서 내가 가기가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경제적 접근성도 있죠. 그건 무료였는데 왜 유료가 됐어요? 라거나 이런 다양한 차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성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성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것 자체가 좀 포괄적 개념이에요. 예, 책임성 있게 일했다는 건 효과적으로 일했냐, 효율적으로 일했냐, 이게 다 포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책임성이라는 것은 효과, 효율 등 다른 가치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조직의 활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정당성.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예, 일단은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묶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묶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좀 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박스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추구 가치 중에 뭐냐라고 나오겠죠. 투입 대비 산출 나오면 효율성, 동일한 욕구라면 동일한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 공평성이겠죠. 이렇게 내용하고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 돼야 되고요. 더 응용이 되면 접근성 같은 경우가 종류가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K는 뭐 복지관이 가깝긴 한데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가기가 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무료였던 것이 유료화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지금 물리적 접근성의 어려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경제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 하나도 문제가 난이도를 아주 그냥 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선 자꾸 이게 수학 강의니까 문제로 옷을 입는다는 생각을 좀 또 해야 되니까요. 정책론에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어요? 선별주의, 그 다음에 보편주의 배우죠? 보통 효과, 효율을 너무 이것만 강조한다면 우리가 선별주의, 셀렉티비즘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자녀적 복지라고도 하죠. 예, 요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공평성, 접근성을 많이 강조한다면, 자, 동일한 욕구라면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서비스를 줘야지. 접근성이 낮으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예컨대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못 간다면은 주말에는 뭐 금요일에는 복지관 본고를 차량 운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이건 더 많이 복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선별주의 반대의 보편주의.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적 복지 이 개념으로 보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하죠? 자녀적 복지와 관련된 걸로 우리가 제도적 모형이라는 용어 쓰죠? 제도적 복지. 예. 예, 요런 용어들하고 좀 묶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성, 효율성이 너무 이것만 강조되면 선별주의, 그 다음에 윌렌스키와 르보의 개념에서는 자녀적 복지에 가까울 수 있고 공평성, 접근성을 강조한다면 상대적으로 보편주의, 제도적 복지. 예, 그리고 이제 선별주의의 단점은 낙인이라는 게 오죠. 왜냐하면 스크린을 많이 함으로써 재원은 좀 감소시킬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가 스티그마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보편주의는 이제 우리가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차이도 조금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같이 연결을 해봤고요. 요 개념들 뭐 문제 내자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사회복지행정이 왜 필요하냐 이거 나오는데요. 예,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행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여기 보충 자료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갖고 사회복지행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 조금 보충 자료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다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첫 번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때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변동은 빈곤,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회 전체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 도시화 등등의 사회 문제로 어때요? 전통적 보호 기능인 1차적 보호 기능, 가족, 친족 이런 것들이 그 보호 기능들이 와해되고 해체되면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럼에 따라 또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건 그걸 합리적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 인간은 사회체계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연계, 이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효율적 연계를 통해서 합리적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 그렇죠. 재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효과성 있게 일해야죠. 예, 그래서 요것들 함께 보셨습니다. 자, 1절 그 정도 보고요. 이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입니다. 예, 여기는 기출이 최근에 된 거는 20회, 21회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과정을 우리 측에서는 이제 굴릭이라는 학자가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프로세스로 말하는데요. 그 행정론 책이 여러 책이 있는데 다른 책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여러 책을 또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책은 사회복지 행정의 요소라고 봐요. 사회복지 행정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요소로만 봐도 안 되고 과정으로만 봐도 안 되고 둘 다 보는데 과정의 개념이 더 굴릭이 제시하는 개념이어서 저희는 과정으로 봤는데 일단은 행정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나 한다면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그래서 우리도 행정론 목차를 보면 뭐 기획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뭐 인적 자원 관리, 뭐 재정 관리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게 행정이라는 사회복지 행정 안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근데 이게 요소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전후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 보통 우리가 처음부터 평가하지 않죠. 처음부터 뭐예요? 기획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플래닝의 기획, 그 다음에 오가나이징, 조정, 그 다음에 인사, 스태핑, 그 다음에 지시의 다이렉팅, 조정의 코디네이팅, 보고의 리포팅, 재정의 버제팅, 평가의 이밸류에이팅 그래가지고요. 굴릭은 우리도 왜 뭐 암기하려면 개통수 비잡이 왜 앞글자만 외우잖아요. 서양에서도 공부할 때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굴릭이 제시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이 앞글자만 따면 포오스 드코르 부 해갖고 예. 이렇게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릭의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을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보면 플래닝, 오가나이징, 스태핑 앞글자만 땄더니 포스트 코르브 외우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걸 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에는 이런 요소가 있고 P, 플래닝, 기획, O, 오가나이징 뭐 이런 식으로 조직 이런 식으로 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행정이 진행되는 데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 기획하고 조직하고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뭐보다 앞에 오는 거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순서의 의미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은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순서와 관련돼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도 설명할게요. 예. 자, 요 내용은 교재하고 동일한데 저는 좀 표로 가져왔어요. 기획, 예,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정, 예, 이걸 우리가 기획, 목표 설정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 이게 기획,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과업이 할당되는 것, 예, 이거는 뭐라 그래요? 오가나이징. 누가 어떤 일을 할지 과업의 할당, 예. 그 다음에 스태핑. 직원의 채용만이 아니라 채용, 해고, 훈련, 뭐 활동 조건 등 이런 것들을 스태핑. 그 다음에 다이렉팅, 행정 책임자의 합리적 결정, 능동적 관심, 헌신적 태도, 직원의 공헌 칭찬, 책임과 권한의 효과적 위임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시.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의사소통의 조정이에요. 구성원을 상호 연관짓는 기능, 부서 간 효과적 의사소통만의 유지조정, 이거를 조정이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리포팅, 사회복지 행정가가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 기록, 정기적 감사, 조사, 연구 이런 게 리포팅이고요. 평범한 것 같지만 행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버제팅, 사회복지 조직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의 행정가는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향후 5년, 그 다음에 또 연차별 이런. 그 다음에 회계 규정에 따라 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런.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팅, 서비스의 효과, 효율,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인 것만 묶어라 하고 이 단어들이 나오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게 하나 훅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거를 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를 높이면 뭐예요? 이 과정의 요소와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나오겠죠. 예컨대 뭐 여러분들이 여기 과업이 할당되었다 그러면 조직이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방법론적 결정을 했다 그러면 기획,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근데 좀 더 문제를 그 난이도를 높이면 예제로 나올 수 있죠. 예컨대 이럴 수 있죠. 띠띵복지관에서는 직원들이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원 전용 SNS를 마련했다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바로 의사소통망, 예, 효과적 의사소통망 조정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난이도를 높이면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들어가겠죠. 땡땡복지관의 암흑의 뭐 사무국장은 새해의 사업 계획에 있어서 A가 하던 업무는 B가 하게 했고, B가 하던 업무는 C가 하게 했고, 신규 사업 별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은 어떤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의 요소냐? 그러면 두 가지를 했죠. 뭐예요? 과업의 할당이 달라졌죠. A가 하던 일을 B가 하게 하고 B가 하던 일을 C가 하게 하고 하면 과업의 할당이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별에 대해서 신규 직원 한 명을 뽑았대요. 새로. 그러면 뭐 한 거죠? 스태핑, 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정답은 조직과 인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에는 이것들이 문제로 옷을 입고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포스트 코르브가 뭔지 외우셔야 되고 각각의 용어의 키워드 중심으로 예컨대 조직하면 과업의 할당, 그 다음에 조정하면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망 유지 이런 식의 키워드들을 잡는 것. 그 다음에는 예제로 나왔을 때 키워드가 보여서 예제 안에 어떤 활동들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게 공부하는 것까지 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으니까, 굴리게 제시한 이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포스트 코르브는 뭐라 그랬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과정이니까 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기획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쉽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박스 안에 이 중에 어느 과정의 업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컨대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 과업이 할당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과업이 할당되었다. 그래놓고 주어진 지문 이전에 이루어질 일을 하면은 과업의 활동은 오가나이징이니까 얘보다 이전이면 뭐예요? 플래닝이 답인 거죠. 얘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걸 하면은 스태핑이 답인 거죠.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주어진 걸 봤더니 이 보고인 거예요. 예, 주요 활동 기록, 정기감사, 조사 이런 보고면 이거 다음에 이루어질 것은 하면 뭘 해야 돼요? 버제팅, 재정을 찾으셔야 되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굴리게 포스트 코르브 알아. 그 정도만 하시면 문제 못 맞춥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굴리게 포스트 코르브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의 요소인 것만 묶어라. 그 문제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 조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한 걸음 더 보시면 행정의 과정에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게 행정의 과정은 그 굴리게 포스트 코르브인데 이것 말고도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개념들도 있어서 그걸 조금 추가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 중에는 행정 과정에서 좀 더 다른 내용도 추가해요. 예컨대 행정 개혁이라거나 또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걸 아예 따로 빼기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정보 관리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책의 행정의 과정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굴리게
포스트 코르브이고, 이 귤릭의 이 포스트 코르브는 요소도 알아야 되지만 각각의 키워드별 뜻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로 나열해라 할 때 아까 순서로 얘기하는 문제, 이 전에 이루어질 것,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게 어떤 단계인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반응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게요. 자, 요거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뭐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 내고 싶어요, 포스트 코르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과정에 전후 관계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뜻도 알아야 되고, 예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뜻의 키워드를 찾아서 이 예제 속에는 행정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간 건지 알아맞힐 수 있게 공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게요. 됐나요? 예. 자, 이번에는 27쪽 가셔서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지 한 18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원칙 좀 볼게요. 사회복지 가치의 원칙, 지역사회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원칙, 기관 목적의 원칙, 문화적 장애 원칙, 목적 있는 관계의 원칙, 기관의 정체성 원칙, 전문적 책임성의 원칙, 참여의 원칙, 소통의 원칙, 리더십의 원칙, 기획의 원칙, 조직화의 원칙, 위임의 원칙, 조정의 원칙, 자원 활용의 원칙, 변화와 혁신의 원칙, 평가의 원칙, 성장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조금 골라서 볼게요. 이제 특별히 2번 지역사회 서비스와 수요자의 욕구 원칙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은요, 지역사회와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는 사회복지기관과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존립근거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은 뭐에 기반해서 일해야 되죠?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욕구에 기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욕구가 변화한다면 그것들을 포착해내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읽진 않을게요. 예, 전문적 책임성의 원칙. 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예, 볼게요. 행정관은 전문적 서비스의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예, 그 행정관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더 전문적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냥 그 어르신들이면 무료급식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욕구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또 우리 지역사회에 이혼 한부모가 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서비스 는 뭘까? 그렇다면 이혼 한부모 가정에 이혼한 한 2년 정도가 제일 적응이 어렵대는데 이때에 이 여성을 돕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돼야 될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는 뭐며 어떤 게 프로그램이 반영이 돼야 될까?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참여의 원칙,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 사회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기획이나 조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봤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보고요. 변화와 혁신, 최근에 행정론에서 혁신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노베이션, 혁신을 배우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어떤 새로운 원칙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앞에서 포스트 코르브하고 겹치는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그 설명이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28쪽으로 가서요, 행정가의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자질은 어떤 자질일까요? 예,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 다 있어야 되는데 20회 때 사회복지 행정가로서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20회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회복지 행정가의 자질 및 역할에 조금 보시면 첫 번째 수용. 예, 클라이언트, 직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타 전문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 우리가 수용하면 언제나 굿과 배드로 나누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했고요. 관심, 친절함, 소속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의성,
예,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어떤 개혁적인 정책 또 뭐 절차적 창의성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요. 민주성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민주성. 뭐 신뢰는 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신뢰가 상실되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되게 신뢰 같은 거는 그냥 뭐 당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인정.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인정 꼭 가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기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효과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조직화도 중요하고 우선순위 결정 되게 의미 있습니다.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필요한 활동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런 가치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권한의 위임 중요하죠. 행정가라면 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조직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통해서 적절한 위임을 통해서 직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증가시켜야 돼요.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는 단어가 행정론 같은 과목에서는 권한 부여, 권한의 위임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뭐 실천론 관련 과목에서 쓰는 임파워먼트의 뜻, 역량 강화도 있는데 행정론 같은 데에서는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권한 부여,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가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뒤에 가면 의사결정의 여러 방법론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동기부여. 직원들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뽑는 것도 어렵고 인간적 자질을 갖춘 직원을 뽑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뽑히고 나서 이 모티베이션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따위의 표현들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뭐 쌍방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예, 조직도 직원도. 그 다음에 행동 촉진. 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그 밖에 통합성과 포괄성을 위해 지역사회 타 전문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원들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해 경력개발 등 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통합성과 포괄성, 타 전문직과의 관계 나올 수밖에 없죠.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한두 서비스로 안 되니까 타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해야죠. 예, 그래서 공급자들 간에 중복과 누락이 없으려면 통합성.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각적인 욕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반응하는 포괄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이 나옵니다. 자, 행정가에는 이제 뭐 이제 내가 1급도 땄고 그 일선 워커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관리직이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행정가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가라 함은 어떤 지식이 요구되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 인간 발달, 정신 역동, 인간 행동 등 인간 속성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공공 민간 조직에 대한 정보, 사회복지 방법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가라 함은 조직 인사, 재무 회계 등 조직 관리에 필요한 지식.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일선 워커로 있다가 이제 내가 승진할 시기가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재무 회계 규칙을 정확히 알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면 누구는 그런 부분들도 아는데 누구는 전혀 모른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업무 역량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민감성 갖춰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조직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및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조직구조가 적합한지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조직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날로 뭐예요? 바로 평가 기법, 예, 평가에 대해서 바로 평가를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 기법에 대한 지식,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 뭐 그 양적, 질적 다 중요하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윤리에 대한 지식, 인권에 대한 관심, 뭐 이거는 뭐 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면 개정에서 상당히 더 중요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쪽에 보시면 1장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가가 갖춰야 될 지식, 기술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를 NASW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기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그 실행 가능한 사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행정가라면 각종 대안을 개발하고 대안이 가져올 영향을 예견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개인적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죠. 그 다음에 조직 이론 기능에 입각하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능률성 향상을 위해 조직 내 개인과 집단 간의 특수한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적절한 권한의 위임과 소통의 기술, 이런 것들이 미국 NASW,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요구하는 현대 사회복지 행정가에게 갖춰야 될 기술이다라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파란색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의 출제 문항수는 1.6, 한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여기 나오는 어떤 개념들과 관련된 정리들 하시고, 여러분 언어로 기초 정리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실력 쌓기 OX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같이 살펴보았습니다.